한민족의 건국정신, 한민족의 건국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1950년대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5달러였습니다. 한 7만원 정도밖에 안 됐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로부터 60년 만에 1인당 3만 불에 근접한 나라가 됐습니다. 연간 3,2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의 선진국 나라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다른 나라 지하자원을 수탈해서 이룬 경제 대국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룬 경제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지하자원을 수탈하지 않은 경제 부국을 이루었다는 거죠. 무력으로 한 게 아니고 자력으로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시켜서 우리 국민 전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의 경제 발전을 이룬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발전 모델은 세계에서 수출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개발과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식민지 지배를 받은 나라 중에 유일하게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제 대국의 신화를 창조한 위대한 대한민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투자 전문 은행 골드만삭스는 대한민국이 2050년이 되면 1인당 GDP가 일본, 독일을 앞선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미국에 이어서 G7 중에 2위가 될 수 있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두운 사회 그늘을 거두고 뭔가 새롭게 정비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제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2050년, 적어도 멀게 2050년을 내다보고 세계 2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통을 수반해서 새롭게 정비하고 새롭게 도약을 해야 될 시점에 중요한 터닝포인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어두운 그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정말로 어두운 그늘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두운 그늘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모순입니다. 지금 TV를 보게 되면 정말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르게 좌우, 영호남, 진보와 보수, 노사 갈등 등 이런 정치적 모순의 그늘이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모순, 3포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5포 시대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모순은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2050년 세계 경제 2위의 대국으로 가는데 암초가 놓여 있다는 얘기죠. 다음으로는 사회적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너무나 윤리적 모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너무나 해이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 모순의 어두운 그늘을 거두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2050년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을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부분의 영역을 우리는 지금 새롭게 정비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 모순을 해결하는 운동은 정부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정자들이 결국은 중요하게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국난 극복은 보통의 백성들이 했습니다. 민초들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바로 2050년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위정자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보통적인 민초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백성들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SNS상에 수많은 온라인상에 무슨 말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이 혼돈한 내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차원 높은 참된 사상과 신념과 이상을 세워가지고 전 국민이 정말로 성숙한 국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렵고 힘들 때 백성들이 성숙한 국민의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 전 국민이 서유럽 선진국들이 보였던 그 국민들보다 엄청나게 성숙한 민주시민의 성숙한 국민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에 입각한 차원 높은 또 하나의 정신적 신념과 사상으로 새로운 정신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율곡 선생님께서는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면서 전 국민을 새로운 정신무장을 하고 앞으로 닥쳐올 국난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장, 차원 높은 사상무장은 대한민국을 지탱했던 호국 정신을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국민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인 호국 정신을 새롭게 재인식하고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호국의 사전적 의미는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대한민국이 900여 차례의 국난 상황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나라보다도 더 우월한 뿌리 깊게 자리 잡혔던 호국 정신의 그 밑바탕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외부의 위협보다도 현재는 우리의 내부의 위협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슨 사상이 좋은 건지, 또 SNS상이나 온라인상에 보게 되면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호국 정신의 의미를 새로운 사상무장과 정신무장을 해야 될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국 정신을 좀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명량 영화의 포스터인데요. 이 포스터를 보게 되면 스님께서 낫을 들고 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 말씀은 살생하지 말라는 말씀을 생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임진왜란에 의병으로 참석한 스님들은 살생하지 않기 위해서 산에서 돌을 닦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불교의 스님들의 의병 활동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님께서 부처님 말씀에 살생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전쟁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의 국난으로 왜군들에게 죽어가는 조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희생해서 더 많은 조선의 중생들을 살릴 수 있다면 목탁을 버리고 무기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희생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한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호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대한민국을 지켰던 호국 정신이 호국 불교, 호국 종교에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 사랑은 동물도 합니다.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라는 거죠. 국난에 처해 있는 내 이웃을 내 자녀같이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종교의 이념까지도 뛰어넘어서 국난에 처했을 때 내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무기를 들고 국난을 지키기 위해서 의병으로 갔던 그 정신의 바탕이 뭐냐? 여러분 바로 호국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승 종교라고 하지 않고 대승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호국 정신 때문에 90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전쟁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은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 몽골 전쟁 50년에 따라서 9차례의 수많은 전쟁 속에서 이 어려운 고비 속에서도 위대한 8만 대장경을 제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8만 대장경, 즉 호국 불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총과 칼을, 당시에는 총이 없죠. 칼을 제조하지 않았고 그와 더불어서 같이 국민을 하나로 묶기 위한
호국 종교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 결정체가 뭐였느냐? 바로 팔만대장경이었습니다. 그 팔만대장경 안에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전 국민의 염원, 불교의 깊은 호국불교의 종교의 바탕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알다시피 3.1운동 일제치하에 놓여 있었을 때 제일 먼저 독립을 준비하기 위한 민족대표 33인이 누굽니까? 바로 천도교, 기독교, 불교 지도자였습니다. 종단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기 위한 그 첫 주자의 그 거사를 확대시킨 분들이 바로 민족대표 33인인데 그분들은 바로 종교를 대표한 지도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의 호국 정신, 즉 대승 호국 종교의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민족의 역사를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고조선이 우리나라의 시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조선 이전에 천년의 역사가 존재했습니다. 그 나라 국호가 한나라였습니다. 한민족의 역사를 아셨던 고종 황제께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조선의 연호를 버리고 우리나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제국으로 새롭게 국고를 교체했습니다. 대한제국의 한이라는 그 글자가 바로 대한민국에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나라, 한민족의 건국정신은 경천애인 홍익인간입니다. 하늘을 모시고 인간을 사랑하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사상의 민족입니다. 바로 이 경천애인 홍익인간의 그 정신의 밑바탕에 발현체가 어떻게 발현됐냐면 호국이라고 하는 정신으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뼛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한민족의 건국정신인 경천애인과 홍익인간의 사상은 좌익 우익의 사상이 아닙니다. 좌파 사상과 우파 사상이 사람의 인체로 본다면 오른팔 사상, 왼팔 사상이기에 신체로 보면 중심 사상이 아닙니다. 인체의 중심은 머리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건국정신인 경천애인과 홍익인간 사상은 인체 중심으로 표현하면 머리 사상입니다. 그래서 좌파 공산주의도 우파 자본주의도 현재는 모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본연의 사상에 기초한 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서양 사상이라는 거죠. 서양에서 들어온 사상을 기초로 만든 사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 건국 사상인 경천애인과 홍익인간 사상은 좌익의 공산주의의 모순점을 극복하고 우익의 민주주의를 극복한 대안적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대안적 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롤모델의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 사상도 아닌 머리 사상과 같은 한민족의 건국정신인 경천애인, 홍익인간 그 사상이 발현된 호국정신으로 새롭게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십시오. 남한의 지하자원과 북한의 지하자원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의 지하자원을 우리 남한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북한도 여러분 한민족 아닙니까? 어찌하여 한민족의 지하자원을 남한의 한민족 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답답한 현실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래파이터라는 신소재로 만드는 스타트업을 하는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전거는 보통 6.5kg 정도인데 이 그래파이트 신소재만 조금만 들어가면 2kg가 자전거가 가볍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그래파이트 신소재는 흑연에서 축출하는데 북한의 흑연이 세계 최고의 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북한의 흑연을 직접 수입을 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또한 수입을 못하니까 제3의 다른 나라를 해서 질이 나쁜 흑연을 수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약에 우리 회사뿐만 아니고 우리 회사가 북한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흑연을 직수입만 할 수 있다면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 세계 1등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만의 이야기일 겁니까? 남한의 모든 경제가 북한에 있는 질 좋은 지하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직수입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경제대국 2위, 3위권으로 가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북한의 지하자원이 다른 나라의 지하자원도 아니고 한민족의 공동 지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남북한이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북 통일의 전 단계인 경제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미래가 찾아올까?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남북 통일 비용이 1,000조 이상의 1,000조 원의 엄청난 돈이 들고 있지만 통일되는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경 1,000조 원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천연자원을 활용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연간 16조 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16조입니다. 16조.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인구 그리고 천연자원이 협력하면 폭발적인 시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통일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된다는 얘기죠. 남북 통일, 체제 통일이 되기 전 단계인 경제교류가 자유롭게만 되더라도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의 자본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에서 철도로 만들어가지고 베를린과 로마에까지 기차로 가면 배로 가는 것보다 3주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길이 연결되는 것은 전 세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 호황을 누리는 곳도 있을 것이고 아예 사라지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나라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유럽으로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한국은 유라시아의 대륙으로 연결할 수 없게 됩니다. 중국의 자본, 북한의 지하자원이 만나 유라시아 대륙 철도가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북한과 남한이 개방되지 않으면 북한을 지나가는 길도 없을 겁니다. 한국은 역동적인 대변화가 사고의 전환이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한국은 세계에서 고립된 섬이 됩니다. 일본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해저터널을 원하고 있지만 한국의 과거사 문제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발빠른 일본은 북해도 러시아와 해저터널 또는 다리를 놓고 유라시아 대륙과 철도로 연결하는 구상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해저터널, 부산으로 들어오는 해저터널보다 3분의 1 정도가 절감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만 외딴 섬, 유라시아로 연결하지 못하는 막힌 섬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막힌 섬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로 1개월 정도 더 걸리는 경쟁력 떨어지는 나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라시아와 연결하기 위해서 북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북한과 반드시 경제 자유 만들어야 됩니다. 고립이 지속되면 한국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나 북한과 연결만 되면 가장 세계에서 흥미로운 나라가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자도 변합니다. 영국 시대에서 미국 시대에 온 것 같이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입니다. 환태평양의 시대입니다. 그 환태평양의 시대의 주역이 어디냐? 바로 한반도입니다. 그 한반도의 핵심, 남과 북이 연결돼서 유라시아로 갈 수 있는 이 문제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아무런 그늘을
해결할 수 있고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필수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젊고 교육받은 노동자와 노동력과 자원을 가진 북한, 젊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프라와 자본을 가진 남한, 대한민국과 협력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미래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자신의 재산 전체를 한국에 투자하는 혁명적인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서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준비한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 모순을 해결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인, 호국정신인, 한민족의 건국사상인 호국사상으로 우리 남북 통일의 운동을,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게끔 전 국민이 하나 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햇빛을 잘 받게 해야 됩니다. 남북 통일 계획과 꿈의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근거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관된 남북 통일 운동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우리 전 국민이 물과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한 번의 행사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참가하고 계속적으로 토론하고 계속적으로 하나의 생각으로 몰아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의 그 힘든 과정들을 거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남북 통일의 훌륭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진적으로 발전과 성장으로 이어져 가지고 남북 통일이 어려운 게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바람에 날리지 않는 튼튼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 말에 저 말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휘둘려 가지고 남북 통일이 꽃을 피우는데 뿌리가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남북 통일에 대해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성 있게 획일적으로 만들자라는 게 아닙니다. 전 국민이 공유하고 토론하고 만들어가는 그 합의의 과정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 과정을 착실하게 밟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이루었던, 정치적으로 이루었던 그 기반을 튼튼히 공고히 하고 난 다음에 국론 분열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합의해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무슨 얘기라고 하냐면, 꽃으로 비유하면 뿌리 깊게 박는 역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통일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기득권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통일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민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거 될 것 같아? 그런다고 뭐 변해? 바로 이렇게 자조 섞인 말들이 여러분, 우리의 주적입니다. 한민족의 주적입니다. 될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그런다고 변해? 라고 하는 그 자조적인 말을 하지 말고 본인이 하지 못하면 박수라도 쳐주는 그런 남북 통일로 가는 그 마라톤보다 더 긴 장정을, 우리는 대장정을 가야 되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너와 내가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튼튼한 뿌리를 내려서 대한민국의 염원이고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은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이 아니고 전 세계의 통일로 평화로 전 세계 국민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대한적 국가체제가 바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6.25 참전 70주년을 맞이해서 숭고하게 피 흘린 10대, 20대 청춘들의 그 피 흘린 토대 위에 대한민국은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처칠 수상의 말과 같이 우리는 역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숭고하게 희생한 우리의 젊은 청춘 학도병들, 그리고 6.25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정말로 심심한 제 마음을 담아서 고개 숙이면서 여러분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